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FC 바르셀로나 방한 축구 경기 중계 관계로 1시간 늦게 시작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상호 관세를 기존 25%에서 10%, 15%로 낮추고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켰습니다. 대신 500조 원 가까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것보다는 좀 많아 보입니다. 그래도 일본과 EU 수준으로 관세율을 맞춘 게 어디냐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미국과 FTA로 그동안 관세가 하나도 없었던 점, 다른 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적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져야 할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큰 틀에서는 숫자를 맞췄다고는 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발표할 내용 중 뭔가 새로운 게 또 등장하지는 않을까 일말의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워낙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고 양측 설명에 온도차가 지금도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어떻게 타결을 본 건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등을 먼저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백대우 특파원이 워싱턴 DC에서 전합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전 6시 50분. 우리 협상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시작한 지 30여 분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협상 타결이었습니다. 우선 미국이 한국에 부과했던 25%의 관세율은 15%로 낮췄습니다.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고 LNG 등 미국산 에너지 제품 구매도 4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호 관세 15% 사수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협력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했고 이미 50% 관세 부과가 발표된 철광과 알루미늄, 구리 제품은 한국도 동등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비과세였던 자동차 관세는 15%로 올랐습니다. 관세 15%는 보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들의 창의성과 경쟁력이 발휘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두 나라가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호 관세 15%의 무역 협상 타결로 한국 경제는 일단 한시름 덜었지만 사실상의 한미 FTA 붕괴로 장기적으론 한국 경제가 입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 소식과 함께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기로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당초 패키지로 논의해왔던 안보 분야 협상이 이번에 빠진 만큼 정상 간 회담에서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보고 있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 이른바 안보 청구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 타결을 SNS를 통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불발됐던 두 정상의 만남이 2달 만에 성사된 겁니다. 다만 구체적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그 날짜를 잡아라 그랬다는데 아마 이제 또 대통령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주 내로 됐고. 이번 협상에선 통상 문제만 다뤄진 만큼 주한미군 역할 변경 등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와 방위비, 미국산 무기 구입 등 안보 관련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최근 대북 억제력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동맹의 역할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선 이번에 타결된 투자 계획 역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 의제와 일정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동맹 현대화를 위한 논의를 긴밀히 진행하고 있었고 이번 외교장관 회담 계기에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상협상 타결로 한 고비를 넘었지만 다음 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까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번 협상 타결에는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고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양국의 말이 다릅니다. 앞으로 상당한 조율이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인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 몫입니다. 정부도 이번 협상 타결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에 부흥을 부으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나머지 2천억 달러. 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를 구성해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익 배분도 모호합니다.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주장하자 정부는 정치적 언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합리적으로 토론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 우리 돈 500조 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에 대해선 정부는 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이 주가 될 것이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아직은 많은 것이 불명확한 상황.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을 존중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여러 가지 대미 투자를 정부가 어떻게 원활하게 할 거냐. 앞으로 미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협상 타결 1차 관문을 넘은 협상팀의 세부 조율이라는 추가 과제가 남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던 농축산물 개방에 대해서도 한미 간 말이 다릅니다. 미국 쪽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언급하자 우리 정부는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고 반박했는데 설명을 자세히 들어보면 미국산 사과, 블루베리 등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윤우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쌀과 30개월 이상 소고기 시장을 우리 정부가 일단 사수했습니다.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호주 등 앞선 국가와의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얻어낸 만큼 우리도 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걸로 보였지만 협상팀은 한미 FTA 협상 당시 광우병 시위 사진까지 보여주며 막아냈습니다. 농업계는 환영했습니다. 쌀하고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뚜렷한 인식차를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치 지도자의 이제 표현이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각기 이 협상을 책임진 강요들과 우리가 나눈 대화인데. 하지만 비관세 장벽으로 꼽히는 검역 절차를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미국산 사과와 블루베리, 유전자 변형 감자 등의 수입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체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며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는 이런 작물들에 대해 형식적으로 문호를 개방했지만 높은 검역 문턱에 막혀 실제로는 수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내주면서 협상에 임한 건 최소한 같은 조건은 맞춰야 미국 시장에서 일본이나 유럽과 경쟁이 가능하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같은 관세율을 받으면서 최악은 면했지만 그동안 FTA 체결국으로 누려왔던 이점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지난 4월부터 부과된 25% 자동차 관세로 올해 2분기에 1조 6,142억 원의 손해를 봤습니다. 이번에 일본과 EU가 합의한 관세율 15%로 낮아지면서 관세 부담은 덜게 됐고 한국차만 손해보는 최악의 상황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우위를 점하던 가격 경쟁력은 사라졌습니다. EU와 일본은 2.5%의 기존 관세가 있었던 반면 FTA를 체결한 한국은 무관세로 수출해왔습니다. 결국 두 나라보다 관세 인상률이 높아진 겁니다.
미국 업체에 대해서 불리해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일본이나 EU와 같은 경쟁국이랑 이제는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같이 경쟁해야 되는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협상 타결 직후 자동차주가 급등했던 일본과 달리 우리는 하락했습니다. 다른 품목들도 15%의 상호 관세를 맞으면서 FTA 효과를 잃고 두 나라와 같은 조건이 됐습니다.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체제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매겨진 50% 관세는 유지되면서 철강업계의 부담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조만간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 약속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몰아붙이는 트럼프 특유의 압박 방식,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밀착 마크했던 미 상무장관의 조언까지 받아가며 면담을 준비했던 걸로 전해집니다. 긴박했던 협상의 막전 마크는 신은석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까지 따라가 미국 측과 만남을 이어갔던 협상 대표단. Well,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미국 복귀 후 구윤철 부총리까지 합류한 첫날 회담 때만 해도 기한 내 합의는 불투명해 보였습니다. 급물살을 탄 건 이튿날 대표단 회담 직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국 대표단을 만나 제안을 들어보겠다고 쓴 뒤 직접 등판했고 이후 협상이 타결됐다고 알렸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일본 등 경쟁국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 인하 합의를 이끌어낸 면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진행됐는데 우리 측에 자동차 관세 인하 요구를 거절했고 중간중간 이럴 거면 상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습니다. 대미 투자 금액을 놓고도 왔다 갔다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역할극 연습까지 하며 준비는 해갔지만 SNS를 보고서야 트럼프와의 면담을 실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상무장관 등으로부터 설명은 단순하게 하고 트럼프는 훌륭하다고 말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선 농축산물 시장 개방 관련해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이번 협상을 두고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거친 건 아닙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로선 타격이 불가피한 데다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부담을 치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협상이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협상 결렬 시 부정적 효과가 컸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예고됐던 25%의 상호 관세가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 실질 GDP가 최대 0.4% 감소, 약 9조 원이 줄어들 걸로 전망됐는데 이 위기를 면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영국 빼고는 가장 낮은 관세율이 맞거든요. 15%면 굉장히 방어를 잘한 거라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자동차와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들이 무관세였다가 15에서 50%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만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중국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 결과도 변수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있는 중국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공정에도 차질이 생겨 산업 전반의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0.8%도 변동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평가입니다. 25% 맞았으면 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이 컸을 것 같은데 일본하고 비슷하게 맞아서 우리 성장률에는 큰 영향은 없지 싶어요. 추가적 재정 부담도 우려됩니다. 우리가 미국에 약속한 대미 투자금은 3,500억 달러로 일본과 EU보다 금액은 적지만 GDP 대비 비중은 19%로 가뜩이나 안 좋은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세 협상 타결이란 불확실성 제거에도 우리 증시는 주춤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하다 자동차주와 철강주 중심으로 낙폭을 키우면서 일주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협상 과정을 실시간 보고받은 걸로 알려진 이 대통령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라고 자평했습니다. 협상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봐 말을 아껴왔는데 치아가 흔들릴 만큼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도 털어놨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 타결된 관세 협상에 대해 큰 고비를 넘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세 협상 과정에서 치아까지 흔들렸다며 심적 부담감을 내비쳤는데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이 협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던 겁니다. 한미 통상 협상. 제가 이빨이 흔들려가지고 사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히 줄 알고 말이에요. 말을 하면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김영봉 정책실장은 대외적인 행보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이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무분별한 직권남용 수사를 막아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인사의 3대 기준으로 방향성과 성실함, 역량을 제시했는데 막말 논란에 휩싸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시한에 쫓겨 우리 정부가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관세에 더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과 노란봉투법까지 기업이 이중고에 처할 거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실용 외교가 거둔 값진 성과라는 반응을 냈습니다. 변정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민주당은 국익을 철저히 지켜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입니다.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는 옳았습니다.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걸 강조하며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 안보를 지켜냈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거센 압박을 막아낸 이재명 정부 협상단의 노고에도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선 다행일 수 있다면서도 시한에 쫓겨 많이 양보했다며 사실상 손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EU와 동일하게 자동차에 15% 관세가 매겨지면서 그동안 누렸던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일본 차의 경쟁력이 더 커지는 점이 우려가 됩니다.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예고대로 강행 처리할 경우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불법 봉투법으로 기업 활동을 마비시키고 더 센 상법으로 기업 경영권을 위협하며 이도 모자라 법인세까지 인상해 기업 경쟁력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한국에 진출한 미국, 유럽 기업들이 투자 포기는 물론 철수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상법 등의 8월 내 처리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합의만 해놓은 상황이어서 궁금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에 대한 평가, 향후 전망, 서강대 경제학과 허준용 교수 모시고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교수님, 어제 협상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가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협상이라는 게 고위급이 서로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 아마 그게 이제 타결이 가까워온다는 걸 의미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고위급이 아무리 자주 만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등장하지 않으면 사실 협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갑자기 어떠한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것은 한국하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으니까 내가 가서 도장을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전격적이었다는 점에서 좀 우리를 놀래킨 거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이런 맞습니다. 부분이군요. 네. 자, 근데 협상 타결에 이 관세는 15%로 묶었습니다만 3,500
2,900억 달러를 내야 됩니다.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선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이제 우리나라 관점에서 한번 보면 의제가 한 5가지 정도 있었던 걸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 투자의 규모, 그다음에 미국산 LNG 등 에너지 구매,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들어가냐 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조선업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선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숫자가 아까 뉴스 꼭지에도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한테는 조금 큰 금액처럼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이번 협상이 잘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아직 뭐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디테일에 대해서는 나온 건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굉장히 민감해하는 쌀이라고 하는 것과 소고기, 특히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등에 대해서 시장 개방 추가적으로 막은 부분.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은근히 얘기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일본은 사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은 협상에 들어가 있지 않은 점, 이 점도 어떻게 보면 조금 협상이 괜찮았던 부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개방 일단 정부가 방어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평가는 괜찮게 지금 보시는 건데, 근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농산물 다 개방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 그럼 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느슨하게 해줄 그럴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정부의 의지가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사과 시장 좀 개방해달라고 검역을 신청했는데 우리나라 검역 단계가 8단계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지금 3단계 통과해 있는 상황인데 그게 33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33년 걸렸다는 건 요거는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고 하다 보면 나아질 게 분명히 있는데 이게 안 됐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좀 산업 보호를 특히 농산물 시장 보호를 위해서 일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정부의 의지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 이런 사과 시장이 이런 것들이 개방됐을 때 우리나라의 농가들이 피해를 받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정치적으로 해결을 잘 할 수 있는지의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네. 잠깐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사실 이제 2.5%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청자분들한테 이게 어느 정도 의미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평균 신차 가격이 작년에 기준으로 봤을 때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요거에 이제 2.5%면 한 170만 원 정도의 돈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우리나라가 일본 차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70여만 원 정도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격이 조금 민감한 좀 그 저렴한 차 시장 쪽에서는 좀 영향이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경제 규모와 비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EU라든지 일본보다 우리가 경제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 비슷하게 냈다. 뭐 3,500억 달러는 일본보다 적긴 합니다만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많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이제 협상의 디테일 말씀 주셨잖아요. 일본하고 EU도 약간 잡아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5,500달러 했고 5억 달러 했고 6천억 달러 했는데 사실 이거 열어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 2%만 직접 투자고 나머지는 융자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EU 같은 경우는 유럽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이 한 게 뭐냐면 그 유럽연합 안에 있는 기업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미 투자할 여력 있어? 할 의향이 있어?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모아간 것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유럽연합은 이런 기업들에게 대미 투자해라고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모니터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사실은 3년 후에는 퇴임을 할 텐데 그 전까지 되도록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한번 가보자라는 것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3,500억 달러 안에 1,500억 달러는 조선인데 요거는 직접 투자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천억 달러 안에 이 EU와 일본과 같은 전략적 모호성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보니까 뭐 이 보증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2천억 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갈까요? 그럼? 아무래도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할 때 있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금 조달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요. 이걸 뭐 대출 등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물건 값을 떼이거나 아니면 미국이 물건을 안 사가거나 막상 물건을 만들어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보다 이 투자 금액에 대한 리스크들을 보증해 주는 것들이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거는 아마 투자 같은 것이 벌어질 때 보통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도 일본만큼 1%, 2%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2천억 달러 안에 상당 부분이 보증이나 대출이 들어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가 조선협력 프로젝트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른바 뭐 마스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조선 주식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업을 워낙 잘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도로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중국인데요. 네. 뭐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을 원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중국을 해양력에서 견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니까요. 네. 세 가지 정도 층일 것 같습니다. 첫째, 조선업에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조선업이 만드는 배라고 하는 게 일정 규격이 있는 배가 아닙니다. 주문자가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자동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고급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 교육이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내 인프라가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군함들은 정부에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프라 투자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술 이전 부분입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전투기를 살 때도 전투기 기술 이전 같은 거 받으면서 그렇죠. 구매를 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요구할 건데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미국에 넘길지. 그래서 사실은 기술 이전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업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조선업의 독립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도 약간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제 세부 추가 논의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해야 할, 주의해야 할 거,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안에 저는 정답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협상의 디테일을 채우는 과정일 건데요. 네. 우리는 미국과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협상이 약간 더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주한미군 어떻게 할 건지, 방위비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의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패키지 안에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조금 양보해야 될 부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윤석열 정부 때 내렸던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주요 세율을 다시 올리는 겁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증세로 정책 기조를 잡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입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현행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1%포인트 내렸던 걸 되돌리는 것으로 최고 세율은 다시 25%까지 올라갑니다. 윤 정부 때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도 원상 복구됩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가을 무렵부터 실망 매물이 나와서 증시가 상승의 제한뿐만이 아니라 좀 하락장으로 될 거고요.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그동안 인하됐던 증권거래세율도 오릅니다. 코스피는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인상됩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최고 세율이 45%에서 35%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1억 원을 배당받을 때 내는 세금은 3,9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조치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앞으로 5년간 약 8조 원. 사실상 증세 기조로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부는 조세 정상화라고 해명했습니다. 세액 기반의 정상화로 마련된 재원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지원해서 성과 중심 재정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역대 정부가 그동안 핵심적으로 다뤘던 부동산 세제 내용은 빠졌는데 627 대출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꺾인 만큼 정책 효과를 먼저 지켜보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또 눈에 띄는 부분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초등 저학년생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윤서하 기자입니다. 먼저 자녀 수만큼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늘어납니다. 현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라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만약 20세 이하의 아이 2명이 있다면 앞으로는 아이 1명당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이 15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공제 혜택이 이제 더 늘어난다면 이쁜 옷도 더 입힐 수 있고 학원도 다니고 싶은 걸 더 보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15% 세액공제에 새로 포함됩니다. 학원비로 월 20만 원을 낸다면 연간 기준 36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20만 원이었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결혼 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세제 지원이 빠진 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20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추세고 그리고 결혼을 하는 나이도 좀 오르고 있다 보니까 혜택이 빠졌다는 게 먼저 아쉬운 것 같고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K-웹툰 제작비에도 10에서 15% 세액 공제가 신설되고 K-드라마나 영화의 제작비에 세제 지원도 3년 연장하면서 공제율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데하고도 비교하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국내 영상 제작사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국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됩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계속해서 특검 상황 알아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내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특검보를 보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거부할 걸로 보이는데 특검이 물리력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법원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김건희 의혹 특검이 영장 집행 계획을 밝힙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문홍주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 등 3명이 교도관들을 현장 지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영장 집행은 검사의 지휘로 교도관이 해야 하는데 교도관들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가 가만히 있을 경우 물리력을 행사할 근거 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3차례에 걸친 강제 구인에 실패하자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외관상 거동이 가능하지만 여러 기저질환으로 수사와 재판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실명 위험으로 8월 내 시술이 예정돼 있다며 외부 진료를 구치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내일 체포에 실패하더라도 영장 유효기간인 다음 달 7일까지 추가 집행에 나설 전망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어제 메머드급으로 꾸려진 민주당 특검 대응특위는 첫 일정으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수감돼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마치 청문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송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특위위원들은 서울구치소장과의 질의응답 과정을 일부 생중계하기로 예고 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리고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인 접견 장소가 아닌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시간 제한 없는 접견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전 구속 당시엔 장소 변경 접견을 한 바 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서 피서를 즐기면서 이런 법치주의를 거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또 서울구치소장이 과거 수원구치소장 시절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선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지사 건에 거기는 왜 안 해줬고 윤석열 왜 해줬고 기준이 다른.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조사 협조 설득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엔 구치소장은 자신도 답답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했고요. 우리 그 특사경 팀장 또 그 전담하고 있는 특사경 팀에서도 했고. 설득을 할 때 윤석열 씨가 듣기는 합니까? 네, 뭐 듣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현장을 점검한 특위위원들은 여러 특혜 정황이 확인됐다며
내일 윤 전 대통령 접견 명단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도 특검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공천 개입 근거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는 지난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근거로 명태균 씨 통화 녹취를 언급했습니다. 그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는 그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김건희 의혹 특검에 출석한 명 씨는 검찰에서 돌려받은 자신의 휴대폰에 그런 통화 녹취가 없다고 했습니다. 녹음이 이 황금폰에도 없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오빠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예요라고 없어요. 명 씨는 강 씨가 국민을 농락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내일도 명 씨를 불러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 지시하셨습니까? 내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내란 순차 공모 혐의 등을 주장했지만 이 전 장관은 부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회수 검토 지시를 한 점은 인정했지만 위법성에 대해선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안혜리 기자입니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해병대원 특검에 출석합니다. 네, 성실히 조사 잘 받겠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원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였던 2023년 8월 2일부터 국방부 주요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입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이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연락한 뒤 당시 공직비서관실에 파견 나온 박모 총경에게 기록 회수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특검 조사에서 실제로 이첩 관련 요청을 받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것은 맞다면서도 위법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의 사망 사건에 대해 민간 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 잠금 해제에 동의하고 일부 포렌식 과정에도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중국인 남성이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불과 닷새 전에도 경찰에 다툼이 있다고 신고했었습니다. 허유하 기자입니다. 어두운 골목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연이어 들어오고 구급대원들이 장비와 들것을 챙겨 이동합니다. 경찰관도 뒤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손이 뒤로 묶인 한 남성을 데리고 나옵니다. 경찰차하고 과학수사대하고 경찰들 한 대여섯 명하고 그러고 와 있길래 오늘 새벽 3시 20분쯤 60대 중국인 남성이 동거 중이던 50대 한국인 여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마사지 업소였던 곳을 개조한 숙소의 관리인이 비명 소리를 듣고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부상자가 실려 나오고 손에도 상처 나고 피 많이 난 것 같아요. 사고가 난 곳은 건물 지하에 있는 마사지 업소인데요. 경찰관들이 저지선을 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이별 통보를 하자 여성이 흉기로 먼저 공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해자가 재작년 6월 경찰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신고해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26일에도 사람을 괴롭힌다는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다음 날까지 수십 차례 연락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며 만남과 연락을 피해 사건을 종결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현장 감리단장이 숨졌습니다. 교정당국은 재소자 관리에 허점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지하차도 안으로 흙탕물이 세차게 밀려옵니다. 거친 물살에 시내버스는 멈춰섰고 화물차가 버스를 밀어내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은 반쯤 잠긴 버스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섭니다. 지난 2023년 7월 충북 청주 오송읍 궁평 2 지하차도에 물이 들이치면서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습니다. 집중호우에 인근 미호강 임시제방이 터져 지하차도를 덮친 겁니다. 당시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게 참사의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60대 현장 감리단장은 징역 4년형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청주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측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그가 오늘 오전 7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지난 22일 낮 12시 40분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가 발견했고 즉시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감리단장은 동료 수용자 대여섯 명과 함께 생활해왔으며 복역 기간 교도소 관계자 등과 정기적인 상담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교정청은 자세한 사건 경위와 함께 재소자 관리에 허점이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호흡곤란으로 위급한 상황에 빠졌는데 경찰과 구급차의 공조로 기적처럼 빠르게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까지 1시간 20분 거리를 단 3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벌어진 긴박했던 상황을 김준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구급차 앞에서 달리던 경찰 사이카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막아섭니다. 수신호를 보내며 직진하려던 차량들도 멈춰 세웁니다. 터널에 진입하자 앞서가던 차량의 차선 변경을 유도하고 혼잡 구간에선 차량들 사이로 길을 터줍니다. 구급차엔 폐동맥 질환을 앓는 생후 5개월 된 여자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달리는 구급차다 보니까 처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 쪽으로 빨리 후송을 해서 안전하게. 사설 구급대원의 도움 요청을 받은 경찰은 서울경찰까지 출동해 특급 공조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까지 1시간 20분 걸릴 거리를 출발 3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서 당황은 많이 했지만 지리를 잘 숙지하고 있어서 예측할 수 있었고요.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치료를 받은 아이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 일정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죠. 실제로 한미연합사가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부 조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훈련량은 그대로 두되 세부 훈련별로 시기를 나눠 분산 실시하는 방안인데 폭염 등을 감안했다지만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8월 중순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해방패 일정을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했던 지휘소 연습과 야외 실기동 훈련 가운데 야외 훈련을 뒤로 늦춰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고위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훈련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며 폭염 등 기상이변 상황도 감안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결정은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내부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한미가 합의했던 사항들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미 측에게는 좀 다소 좋지 않은 메시지로 해석. 앞서 북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을 문제 삼은 뒤 훈련 일정 조정을 건의하겠다고 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오늘도 계획대로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정 장관은 또 개성공단 기업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보름여 앞두고 일부 조정안이 검토되면서 대북 유화책이라는 명분에 안보 원칙까지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다음 달 22일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모두 5명이 나섰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단결이 혁신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은 출연 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보수 유튜버들 방송에 나왔는데 논란이 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혁신이나 쇄신보다는 강성 지지층들을 향한 발언들만 나오는 상황, 우려스럽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장 의원은 당대표가 되면 윤어게인 정신의 일부를 계승하겠다거나 부정선거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윤 전 대통령 면회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한길 씨가 교육하는 청년들을 당에 받아들여 공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를 극우로 몰았던 분들은 이 극우 정당에 남아 계시지 말고 알아서 나가시라고요. 해당 유튜브 출연을 검토 중인 김문수 전 장관도 극우는 극좌가 만든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좌파들이 쳐놓은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걸핏하면 우리 보고 극우라 그러는데 누가 극우입니까? 누가 극좌입니까? 지금 제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당대표 후보엔 두 사람 외에 쇄신론을 내세운 안철수, 조경태 의원, 개파 청산을 앞세운 주진우 의원까지 총 5명이 출마했습니다. 최고위원 경선은 현역 의원인 신동욱, 최수진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혁신은 반드시 통합을 위한 혁신이어야 합니다. 구주류 성향 인사 비중이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총 4명이 나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현역인 우재준 의원은 전한길 씨를 향해 계엄을 긍정하는 발언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번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막말 비난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5년 전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후원금 횡령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절대 선은 아니라며 윤 전 의원 편을 든 겁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를 비하하는 칼럼에 이어 피해자를 향한 왜곡된 인식을 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5년 전 정의기억연대에 들어온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의 이사장 시절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의 할머니들로 위에가 그 돈을 내는 겁니다. 모금을. 도대체 어디서 쓰는지. 그러자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 할머니를 향해 횡설수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수작이라고 비하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라고 절대 선일 수는 없다며 윤미향을 지지한다. 절대 물러서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당시 김어준 씨를 포함한 일각에서 제기한 배우설 등 음모론에 사실상 동조한 셈입니다. 이 할머니는 당시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저는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치매입니까? 윤 전 의원은 이 할머니의 주장대로 대법원에서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당선 무효형이었지만 재판이 길어지며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채웠습니다. 최 처장에 대해선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직자들의 금평을 관리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적정하겠는가에 대한 우려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은 최 처장 같은 사람을 추천한 사람도 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서울 여름밤이 화려하게 물들었습니다.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석권한 서울라이트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시민들은 물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장관을 즐겼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옛 한양도성 성곽에 빛의 물방울이 흐르고 꽃이 피자 나비가 날아오릅니다.
푸른 빛이 거꾸로 흐르는 폭포처럼 여름 밤하늘로 솟아오르고 거대한 동대문 TDP 외벽에는 빛의 조각들이 물결칩니다. 조명 행사가 사실 규모가 크니까 크게 하는 데가 거의 없어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보게 돼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빛의 축제인 서울 라이트가 여름에 열린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시각적 여행을 성벽에 표현한 빛의 물방울 등 7개의 주제로 여름밤을 시원하고 화려한 빛으로 채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엔 동대문 역사공원 안에 물길을 내 시민들이 물안개 속을 걸으며 빛과 물의 흐름을 직접 느끼는 미디어 아트도 처음 선보였습니다. 처음으로 보는 거여서 되게 신기하고 재밌고 되게 신비로웠어요. 물방울 속 리듬이란 전시에서는 관람객 움직임에 따라 빛의 물방울이 반응하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라이트 행사는 올해 2월 IF 디자인 본상 등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휩쓸어 세계적인 빛의 축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10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조금 전 끝난 FC 바르셀로나와 FC 서울의 맞대결이 바르셀로나의 7대3 승리로 끝났습니다. 라민 야말과 하피냐 등 베스트 멤버가 모두 선발 출격하면서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경기 내용을 성민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명문 바르셀로나는 베스트 11을 총동원했습니다. 페드리가 전반 2분 만에 침투해 첫 슈팅을 날렸고 2분 뒤엔 야말이 저돌적인 드리블을 선보였습니다. 첫 골은 전반 8분 만에 나왔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빈 공간에 야말이 패스를 받아 슛! 골대 맞고 나온 걸 레반도프스키가 가볍게 톡 넣었습니다. 선제골을 놓친 야말은 6분 뒤 바로 추가골을 넣습니다. 서울 진영을 헤집으며 드리블하더니 방향을 전환하는 낮고 빠른 슛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서울은 전반 25분 야말의 공을 가로챈 김진수의 크로스를 조영욱이 호쾌한 슈팅으로 연결해 만회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반 막판엔 수비를 책임지던 야잔이 공격에 가담하며 멋진 동점골까지 넣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 바르셀로나는 달랐습니다. 곧바로 야말이 환상적인 드리블로 김진수를 제치고는 멀티골을 작성합니다. 후반 11명을 모두 바꾼 바르셀로나, 이적생 레시포드가 첫 슈팅을 신고하더니 후반급은 수비수 크리스텐센이 벼락같은 중거리 슛으로 서울의 골망을 또 가릅니다. 교체 투입된 페란 토레스의 멀티골에 더해 가비까지 침착하게 추가골을 넣은 바르셀로나는 정한민이 만회골을 넣은 서울을 7대3으로 대파했습니다. Nada, muy feliz, era un sueño que tenía desde pequeño, poder marcar con esta camiseta y con este número que es muy especial y muy contento por la victoria del equipo. 화려한 드리블과 간결한 패스, 6만 2천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차원이 다른 명품 축구를 선보였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번 방한 경기는 리오넬 메시가 뛰던 2010년 이후 15년 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렸던 팬들은 열띤 응원전을 펼치며 무더위를 날렸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축구의 신 메시부터 외계인 호나우지뉴, 초신성 라민 야말까지 역대 바르셀로나 10번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상암에 모였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명문 구단답게 팬들의 사랑도 각별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본 것 같아요. 한 1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원래 네이마르랑 메시 좋아했는데 지금은 하피냐랑. 1980년대 유니폼을 입고 온 팬부터 메시 좋아하고 지금은 페드리 긴장 설레요.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니아 지방에 주기를 두른 팬까지 15년 만에 방한 경기에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5년 만에 온 바르셀로나이니만큼 모든 여기 있는 서울 팬들 그리고 바르셀로나 팬들이 만족할 수 있게 재밌고 꼭 다치지 않는 경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의 힘찬 카운트다운과 함께 경기가 시작됐고 이른 시간 터진 득점으로 경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짧은 패스를 이어가며 주도권을 지키는 경기 운영과 야말과 하피냐, 두 에이스의 화려한 개인기에 팬들은 환호성을 연발했습니다.
FC 바르셀로나는 다음 주 화요일 밤 8시 대구 FC와 경기를 치른 뒤 아시아 투어 일정을 마칩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디지털 문법처럼 인간의 사고도 기본적으로는 이진법입니다. 세상을 선, 악, 미, 추, 호, 오 이런 식으로 나눠 봅니다. Whose only crime was to have translated a Greek book that conflicted with the Holy Scriptures, tortured and recanted. 서양 중세도 이진법의 시대였고 성서와 생각이 다르면 화형에 처했습니다. 갈릴레이도 화형의 위협을 받고 지동서를 포기했었죠. 피카소의 이 그림 사실 엉망진창입니다. 전통 회화는 하나의 시점에서 사실처럼 그렸습니다. 피카소는 여러 시점에서 본 걸 추상적으로 그린 거죠. 뭐가 옳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다를 뿐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사고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공개 면접하겠다고 합니다. 공개 질문 지리수도 보낼 생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 물어보고. 친윤, 반윤, 찬탄, 반탄을 가려내겠다는 건데 12.3 비상계엄 이래 국민의힘을 분열시켰던 이슈였습니다. 대선 패배 후에도 여전히 계엄과 탄핵에 강압해 국민의힘은 멈춰서 있습니다. 전 씨 입당 여부가 그 갈림길이었습니다. 전한길 씨는 입당시켰는데 그건 이제 내보내라 이 말씀입니까? 전 씨는 국민의힘 내 프락치를 축출하겠다고도 합니다. 안철수나 또는 한동훈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전한길 내쫓고 전한길의 마음이 민심 아니겠습니까? 피가 끓습니다.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던 말이 생각납니다. 자기 마음이 민심이고 그 마음으로 프락치를 축출하겠다면 그게 바로 종교재판입니다. 전 씨는 자신을 품는 자가 당대표가 될 거라는데 여기 부화 뇌동하는 일부 후보자들의 행태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정치가 종교적 열정처럼 강해질 때 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걸 포용하는 게 민주주의지만 하나만 옳다는 생각만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죽기 때문입니다. 7월 31일 윤종호 앵커 칼럼 고마하자였습니다. 이번 7월 폭염과 열대야로 더위에 지친 한 달을 보내셨을 텐데요.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밤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9.3도로 117년 만에 가장 더운 7월의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당분간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으로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휴가철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강원 북부 산지에는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로 여전히 열대야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6도, 광주 35도로 폭염은 계속되겠습니다. 덥고 습한 찜통 더위는 이번 주말까지 꺾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